혼인신고를 하면 손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시면 황당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나라에 정식으로 부부임을 알리는 게 왜 손해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일부러 미루는 부부도 늘고 있다고 해요. 예전 우리 때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결혼했으면 당연히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놓고도 신고를 꺼리는지, 그 뒤에 어떤 제도의 허점이 숨어 있는지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다. 신혼 때 둘이 아껴서 종잣돈 모으고 집장만 해서 아이 낳고 살면 된다. 우리 세대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저축만 꾸준히 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니까요. 그때는 은행 금리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연 10%가 넘었습니다. 1,000만 원 넣어두면 1년에 100만 원이 이자로 붙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5년만 모으면 아파트 계약금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면 보상받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는 바닥이고요. 월급 오르는 속도하고 집값 오르는 속도를 비교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거의 4배 가까이 뛰었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은 그에 한참 못 미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때는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게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어요. 월급만 가지고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 제도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전용 청약이나 저금리 대출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나마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되어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직장인 2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라고 하죠.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각각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은 수입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청년 대상 정부 대출 상품이 있더라고요. 금리가 시중보다 훨씬 낮습니다. 민수 씨 혼자 신청하면 소득 기준에 딱 맞아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한 가구가 되니까요. 민수 씨 소득 5천에 지영 씨 소득 5천이 합쳐져서 가구 소득이 1억이 됩니다. 개인으로는 기준에 맞았는데 부부가 되니까 소득 상한선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요. 저금리 대출 자격이 사라집니다. 신혼부부 특별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어제까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혼인신고 종이 한 장 때문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결혼 페널티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도가 결혼하라고 말하면서 막상 결혼하면 혜택을 끊어버리는 이 모순된 상황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래 정부 지원 제도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만든 겁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소득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기준이 세상 변화를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맞벌이가 드물었어요. 남편이 벌고 아내가 살림하는 게 보통이었죠. 그때 기준으로 만든 소득 상한선이 지금까지 크게 안 바뀌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벌이가 기본입니다. 통계청 자료 보면 신혼부부 중 맞벌이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아내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안 그러면 집값은커녕 월세 내기도 빠듯하니까요. 그런데 제도는 여전히 부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에 맞벌이 하면 불이익 받는 구조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벌어야 겨우 기준에 맞는다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면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같은 고소득 맞벌이라도 속사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강남에 사는 청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2채를 갖고 계세요. 이 청년은 연봉이 4천만 원쯤 됩니다. 많지 않죠? 근데 걱정이 없어요. 나중에 물려받을 게 있으니까요. 당장 집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혼자 올라온 청년이 있어요.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갔습니다. 악착같이 일해서 연봉 7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남들이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이 청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물려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오직 월급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정부 지원 받아서라도 집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자격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부모 잘 만난 청년은 연봉 낮아도 걱정 없고요. 오히려 혼인신고에서 배우자 소득 합쳐도 기준 안에 들 수 있어요. 반면 자수성가형 청년은 열심히 일한 게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출발선이 다른데 제도가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제도가 그러면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편법 쓰는 게 맞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래야죠. 근데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왜요? 각자 1인 가구로 남아야 청약이나 대출 자격이 유지되니까요.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실제로는 부부로 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 지원을 받으려고요. 실제로는 같이 사는데 종이 위에서만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신고하면 손해보는 구조니까 편법이라도 쓰게 되는 겁니다. 제도가 사람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잘못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진 건지 제도가 이상한 건지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지요. 저출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도 안 낳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결혼을 왜 안 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면 손해보는 구조도 한몫합니다. 정부는 한쪽에서 결혼하라, 아이 낳으라 외칩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결혼하면 혜택을 끊어버려요. 이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방해하는 꼴입니다. 정책끼리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젊은 세대가 정부 정책을 믿지 않게 돼요. 뭘 해도 결국 손해본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안 먹힙니다. 이건 단순히 청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주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자녀분이나 손주가 결혼 정년기인 분 계십니까?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32인데 여자친구랑 3년째 연애 중이에요. 둘 다 번듯한 직장에 다닙니다. 근데 결혼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려요. 처음에는 요즘 애들이 결혼을 싫어하나 보대 했대요. 나중에 아들한테 직접 물어봤답니다. 왜 안 하냐고요.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지금 혼인신고하면 저희 청약 자격 날아가요. 몇 년만 기다렸다가 집 당첨되면 그때 할게요. 이 말 듣고 그 지인분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자기 때는 결혼하면 뭔가 시작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결혼을 미뤄야 뭔가 시작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그 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물어보시면 비슷한 경우 꽤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리는 겁니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서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대상 제도만이라도 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올리는 거죠. 아니면 일정 기간은 각자 소득으로 따로 심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겁니다. 소득만 볼 게 아니라 부모 자산이나 증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수성가형 청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인신고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신고하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게 만드는 거죠. 세금 혜택이든 주거 지원이든요. 근데 여기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준을 올리면 정작 어려운 사람한테 갈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요. 한정된 예산인데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10챕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변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결혼 페널티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이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됐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여기에 숨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준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올라가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편에 반대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준 올리면 새로 혜택받는 사람보다 기존에 받던 사람 중 불만 가진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표로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손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문제를 알면서도 못 고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숨어있던 변수입니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기존 수혜자 혜택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겠죠. 근데 저출산 대책에 쓰는 돈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제도를 이원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소득층 지원은 그대로 두고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게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옵니다. 노인 부양 문제, 연금 문제, 경제 활력 문제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완벽한 해법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소한 논의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손주 세대쯤에는 결혼이 손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사회와 방치하는 사회. 그 차이는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하면 손해라는 말. 단순히 젊은이들이 철없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때문에 결혼하면 각종 지원에서 탈락하는 현실이 있었어요.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수성가형 청년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역설도 있었습니다. 부모 도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유리하고요. 결국 제도가 격차를 더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알려졌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서 개선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미루면 저출산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현실화, 자산 종합 평가, 혼인신고 인센티브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더 따져봐야 하지만 최소한 지금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고치면 됩니다. 결혼이 벌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